AI 관련 강의를 맡은 이동규라고 합니다. 저는 AI에 대해서 전공을 했고 현재도 인공지능 연구소에서 근무를 하며 AI 알고리즘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AI가 그리고 또 딥러닝, 머신러닝이 굉장히 중요도가 많이 올라갔는데요. 과거에는 그저 AI라고 하면 어플리케이션, 즉 활용단에서 사용됐던 그런 분야였다고 생각하면 현재는 이제 기초과학으로서 자리를 잡은 그런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 AI 교육을 본격화하기 시작했고 인천연성고 혹은 주성고는 이제 의무 과정으로서 인공지능, 데이터과학, 프로그래밍 등을 이수하도록 실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AI가 굉장히 강조가 되었는데 AI 대학원을 많이 만들었지만 교수가 없는 그런 실정이고, 그리고 일본은 지금부터 AI를 의무교육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많은 대학교에서 AI 학과 혹은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 머신러닝, 딥러닝 학과를 만들었지만 실질적으로 AI, 머신러닝, 딥러닝을 전공했던 그런 교수님들은 많이 없으시지만 사실 지금은 조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한국이 굉장히 AI 분야에서 연구 논문이나 발표가 굉장히 작았지만 현재는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탑 클래스 머신러닝 논문이라고 하면 뉴럴립스나 ICML, ICLR 이런 쪽의 학회에서도 한국이 내는 논문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물론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서는 아직 작긴 하지만 굉장히 많이 늘어난 상황이고, 그리고 국내 빅데이터 산업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어요. 2015년에 2,770억으로 시작된 게 이제 2023년에는 거의 2조억 이상으로 증가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오픈 AI는 작년 말에 챗 GPT를 만듦으로써 AI에 대한 위상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게 되었고, 오픈 AI에서는 AI 개발자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공급이 그에 따르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이렇듯 AI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1990년대 손정희 대표가 말했던 첫째, 둘째, 셋째도 브로드밴드, 그렇게 말하면서 인터넷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늘어났거든요.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 시기 때 손정희 대표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AI 이렇게 말하면서 AI에 대한 투자도 굉장히 늘어난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모든 기업에서 AI에 대한 투자는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모든 기업의 기술 지표가 AI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동영상은 2018년도에 구글에서 했던 프레젠테이션인데, 2015년도에 알파고가 있었다면 2018년도에 구글에서 했던 프레젠테이션이 있는데요. 구글에서 AI 관련된 스피치, AI 스피치가 얼만큼 성능이 좋은지를 보여주는 동영상입니다. 한번 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셨던 동영상처럼 과거에는 AI가 말한다고 하면 굉장히 로봇가 말하는 것처럼 더벅더벅 대거나 실제로 사람이 하는 말을 잘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은데, 구글이 프레젠테이션 할 때 실제로 사람이 말하는 걸 잘 알아듣고, 그리고 실제 사람이 조금의 사투리를 쓰는 것까지 인지해서 사투리에 대응하는 말까지 했던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듯 지금 현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인데요. 4차 산업혁명은 빅데이터, 그리고 AR, VR, AI 이렇게 있는데 근간이 되는 게 Artificial Intelligence, AI 기술입니다. 빅데이터 시대가 과거에도 물론 존재를 했습니다. 물론 데이터는 과거에도 많았었거든요. 근데 현재는 GPU의 발전, 서버의 발전으로 데이터를 모으는, 축적하는 양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빅데이터라고 하면 3B, 볼륨, 버라이티 앤 벨로시티라고 말하는데 그냥 빅데이터라고 하면 정말 많은 데이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현재 지금 빅데이터 시대고 빅데이터에 대해서 강조를 하냐면, 환경 변화를 신속하게 감지하고 대응하는 역량이 중요해지면서 기업 내 외부에 축적된 빅데이터의 중요성이 부각이 되었고, 웹사이트 방문 기록, 온라인 검색 통계, 소셜미디어 소통 기록 등이 수록되어 있는 빅데이터에는 기존의 데이터를 파악하기 어려운 환경 변화와 소비자 욕구를 반영하는
잠재적 정보들이 산재하여 있기 때문에 빅데이터 시대가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여러 가지 기술이 발전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아마존이라고 하면 단순히 온라인에서 책을 파는 그런 회사였는데 현재는 아마존 웹 서비스라고 하는 AWS라고 하는 서버 산업을 통해서 산업군을 빅데이터 시대에 맞게 확장을 한 사례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단순히 PPT 혹은 워드, 엑셀로만 사용했던 회사의 상품군이 마이크로소프트 애주어라는 서버 산업단까지 확장되어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구글이나 페이스북, 트위터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구글링을 하실 때 되는 텍스트 데이터를 구글에서는 텍스트를 활용한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많이 발전을 시켜왔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메타에서도 이미지를 활용한 이미지 알고리즘이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각 회사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알고리즘을 발전시키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의 중요성은 앞으로도 점점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빅데이터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해서 구글링을 해보면 정말 많은 게 나왔습니다. 스마트 헬스케어, 멀티 채널 세일, 홈 컨트롤 앤 시큐리티, 트래픽 컨트롤, 트레이딩 어널리틱스, 서치 퀄리티 이런 식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어플리케이션이 굉장히 많았는데 현재는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안 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없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그리고 AI를 통해서 할 수 없는 분야를 찾기가 더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AI, 빅데이터의 중요성이 점점 더 부각이 되고 있고요. 이렇다 보니까 다른 직업군도 많이 발전이 됐는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컴퓨터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작업을 하는 직업군인데 과거에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란 직업이 없었지만 현재는 많은 데이터를 활용해서 도메인에 직접 적용을 하고 활용을 하는 그런 직업군이 발전이 되었습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하면 먼저 통계 능력, 그리고 컴퓨터 도구 활용 능력, 그리고 실무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통계 능력이라고 하면 스태티스틱스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머신러닝, 딥러닝에 파생되는 통계 능력을 말하는 거고 컴퓨터 도구 활용 능력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통계 능력을 기반으로 실무 지식에 적용할 수 있는 컴퓨터 도구 활용 능력을 말하는데 대부분의 회사에서 요즘 혹은 대부분의 연구실에서는 파이썬을 많이 씁니다. 파이썬을 활용해서 컴퓨터 도구 활용 능력을 끌어올린 다음에 이제 해당하는 도메인 널리지를 파악한 농업 쪽에 실무 지식이 있으면 실무 지식을 활용해서 통계 능력과 컴퓨터 도구 활용 능력을 부합한 새로운 지식군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데이터 전문가라고 해서 특별히 이렇게 기술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래프를 그리면서 이때 이 시점에 매출이 감소하거나 혹은 수확량이 감소하니까 어느 정도 시점에는 매출과 수확량이 이 정도 나오겠다. 그래프를 기반으로 한 예측이나 회귀 모델을 만들었다면 조금 지나서는 이제 이러한 그래프를 통해서 평균, 표준 편차 혹은 분산 이런 거를 구한 다음에 통계 분석을 통해서 조금 더 고지식의 수치 활용을 했다고 하면 지금은 머신러닝, 딥러닝을 활용해서 막대한 데이터 혹은 차원이 높은 데이터를 머신러닝, 딥러닝을 통해서 수치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머신러닝, 딥러닝, 인공지능이라고 하면요. 많은 정의가 있습니다. 많은 정의가 틀린 건 아닌데요. 많은 정의가 있다고 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람의 뇌를 표방해서 기계가 혹은 컴퓨터가 사람처럼 행동하는 걸 인공지능이라고 한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AI, 머신러닝, 딥러닝을 어느 데이터에 활용한다고 했을 때는 Y는 fx에서 fx를 만드는 과정을 머신러닝, 딥러닝, AI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쉽게 데이터에 제가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없었던 복잡한 인간의 두뇌를 데이터를 기반으로 흉내낸다. 이게 Y는 fx를 만든다는 개념이거든요. 이런 정의를 수학적으로 알아두시고 여러분들의 데이터에 적용을 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머신러닝, 딥러닝 AI가 갑자기 현재 빵 하고 뜬 그런 학문이 아닙니다. 2012년도에 빵 뜬 학문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1956년대부터 이어졌던 학문이고요. 그만큼 머신러닝, 딥러닝, 그리고 AI를 공부하기 위해선 통계나 확률에 대한 선제 지식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산수학에 대한 지식도 물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수업을 통해서는 굉장히 기초적인 수업 내용을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좀 더 상세히 공부를 하실 분들은 여러 가지 논문들이나 여러 가지 이제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참고하셔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머신러닝, 딥러닝을 제가 좀 혼용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 머신러닝, 딥러닝은 좀 구분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인공신경망을 활용한 어떤 수치 해석을 딥러닝이라고 하고요. 머신러닝은 이제 인공신경망이 없이 클래시피케이션이나 리그레션을 하는 모델을 머신러닝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머신러닝, 딥러닝 프로세스를 보면 다른 게 하나가 있습니다. 머신러닝은 인풋 데이터를 넣고 피처 익스트랙션이라고 하는 특징 추출을 거쳐야 클래시피케이션이나 리그레션, 그러니까 분류랑 회귀 모델을 만들 수가 있는데, 딥러닝은 인공신경망 내에서 피처 익스트랙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따로 피처 익스트랙션이라는 특징 추출이라는 단계 없이 구현이 될 수 있는 모델이 딥러닝입니다. 그래서 인풋 데이터를 넣고 인공신경망에 인풋 데이터를 수치 연산을 하면은 아웃풋이 나오는 과정이 딥러닝이고, 머신러닝은 피처 익스트랙션 과정을 거쳐서 클래시피케이션이나 리그레션을 해서 나오는 수치 해석 모델이 머신러닝입니다. 그래서 좀 더 도메인에 적용을 하려면 도메인 널리지가 필요한 부분이 머신러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머신러닝, 딥러닝을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 좀 더 복잡한 모델이 딥러닝입니다. 그래서 좀 더 복잡한 데이터라고 하면 데이터가 많고 데이터의 차원이 높은 경우에는 머신러닝 모델보다 딥러닝 모델이 더 정확도가 높은 모델을 생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잘 알아두시고 내가 사용할 모델이 머신러닝 모델인지 딥러닝 모델인지를 선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나 모델 사이즈가 굉장히 크면 클수록 딥러닝 알고리즘이 좀 더 잘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인공신경망을 구성할 때 계산되는 파라미터가 굉장히 많고 결정해야 되는 하이퍼 파라미터가 많기 때문에 데이터나 모델 사이즈가 점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딥러닝 알고리즘이 머신러닝 모델 알고리즘보다 훨씬 더 잘 맞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머신러닝, 딥러닝에는 세 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슈퍼바이즈드 러닝, 두 번째는 언슈퍼바이즈드 러닝, 세 번째는 레인포스먼트 러닝, 이렇게 있습니다. 슈퍼바이즈 러닝은 한글로 표현하면 지도학습, 언슈퍼바이즈 러닝은 비지도학습, 레인포스먼트 러닝은 강화학습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먼저 슈퍼바이즈 러닝, 지도학습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슈퍼바이즈 러닝은 y는 fx 혹은 y는 ax 플러스 b에서 y와 x가 주어진 데이터를 학습하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숫자 3이라는 인풋 데이터가 왔을 때 이건 숫자야. 그리고 강아지라는 그림 데이터가 왔을 때 이건 강아지야. 고양이라는 그림 데이터가 왔을 때 이건 고양이야. 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때 제가 만약에 개구리라는 그림을 넣거나 혹은 뱀이라는 그림을 넣었을 때 이건 내가 가지고 있던 데이터에서 숫자도 아니고 강아지도 아니고 고양이도 아니니까 이건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중에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는 모델이 슈퍼바이즈 러닝입니다. 그래서 슈퍼바이즈 러닝에는 클래시피케이션, 분류와 리그레션, 회귀라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는 모델이 존재합니다. 클래시피케이션은 말 그대로 분류인데, 예를 들면 오른쪽 밑에 그림처럼 임의의 데이터가 왔을 때 이 데이터가 아이리스 세토사 꽃인지 아이리스 버지칼라 꽃인지 아이리스 버지니카 꽃인지 이렇게 분류를 해주는 문제가 클래시피케이션 문제 중에 하나로 예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리그레션은 만약에 예를 들면 현재 A라는 회사의 주식이 얼마인데 6개월 뒤에 A라는 회사의 주식의 값을 예측한다는 문제이거나 혹은 지금 B라는 아파트의 가격이 얼마인데 내일 혹은 일주일 뒤에 B라는 아파트의 가격을 예측하는 문제가
리그레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문제들이 슈퍼바이즈 러닝에 기결이 되고요. 하지만 요즘은 언슈퍼바이즈 러닝에서도 그래서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가 슈퍼바이즈 러닝에 기결이 된 프로젝트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제어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는 AI를 통해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회사에서 출근 시간이 아침 8시고 퇴근 시간이 오후 5시라고 했을 때 일반적인 관리자가 새벽 6시 혹은 새벽 5시에 난방 시스템을 킵니다. 그러면 출근이 아침 8시면 이미 출근은 아침 8시에 했는데 따뜻한 공기는 아침 7시쯤에 맞이할 수 있는 혹은 아침 7시 반 정도에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쭉 회사에서 생활을 하다가 퇴근을 오후 5시에 하면은 일반적으로 관리자들은 오후 7시나 8시에 난방을 끄게 됩니다. 그러면 이미 퇴근을 했지만 난방은 계속 켜져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난방의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이 관리자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룰 베이스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출근하고 퇴근하고의 이만큼의 갭이 에너지 낭비가 되게 되는데 AI를 통한 최적 시작 시간을 설정하고 최적 기동 시간을 설정하고 최적 종료 시간을 설정해버리면 출근했을 때 최적 기동 시간에 맞춰서 난방을 켜게 되면 출근을 했을 때 적절한 온도의 따뜻한 공기를 맞이할 수 있고요. 그리고 퇴근 전에 최적 종료 시작의 시간을 설정하게 되면 퇴근을 하고 나서도 따뜻한 공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최적 정지 시간이랑 최적 기동 시각에 대한 결정도 슈퍼바이즈 러닝에 해당이 되고요. 이런 것도 딥러닝, 머신러닝 모델을 통해서 데이터를 학습한 다음에 아웃풋으로 뿌려주면 적절한 최적 제어 알고리즘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언슈퍼바이즈 러닝이 있는데 언슈퍼바이즈 러닝은 Y 레이블이 없는, 그러니까 Y 값이 없는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해서 결과를 추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지수는 2개인데 방정식이 1개인 문제가 언슈퍼바이즈 러닝이에요. 즉 풀 수 없는 문제죠. 예를 들면 지금 그림처럼 회색 사람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언슈퍼바이즈 러닝, 군집화, 클러스터링을 통해서 회색 사람들 중에 일부는 초록색 사람, 일부는 파란색 사람, 일부는 빨간색 사람, 일부는 보라색 사람으로 군집화하는 알고리즘이 클러스터링 언슈퍼바이즈 러닝의 하나의 예시고요. 과거에는 기업에서 슈퍼바이즈 러닝으로 많이 했다고 하면 최근에는 언슈퍼바이즈 러닝의 알고리즘도 굉장히 많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스마트 시티나 이런 쪽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스마트 시티도 건물군을 관리해야 할 때 언슈퍼바이즈 러닝을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농장을 관리를 할 때 언슈퍼바이즈 러닝을 통해서 군집화 알고리즘을 통한 최적 제어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언슈퍼바이즈 러닝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언슈퍼바이즈 러닝은 과거에서는 유전자 검사나 이런 쪽으로도 많이 활용했던 예제가 있기도 하고요. 소리나 음성이나 이런 것도 언슈퍼바이즈 러닝을 통해서 많이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슈퍼바이즈 러닝, 언슈퍼바이즈 러닝, 레인포스먼트 러닝이 있다고 했습니다. 레인포스먼트 러닝은 강학습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슈퍼바이즈 러닝과 언슈퍼바이즈 러닝과는 조금 다른 학습 방법이 존재하는 학습법이 레인포스먼트 러닝입니다. 언슈퍼바이즈 러닝, 슈퍼바이즈 러닝은 어떤 함수 값을 맞추도록 계속 학습을 하는 모델이었다고 하면 레인포스먼트 러닝은 어떤 행동을 행하는 주체자인 에이전트가 어떤 행동, 액션을 인바이러먼트, 어떤 환경에 취했을 때 받아들여지는 리워드, 보상이 최대화가 되도록 학습하는 게 레인포스먼트 러닝입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2015년에 네이처지 표지를 비생명 분야로 최초로 장식했던 어떤 사건이 있었죠. 그 알파고인데 알파고가 강학습을 활용한 제일 친숙한 예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이 알파고도 어떤 흰 돌과 검은 돌을 둠으로써 몇 집 차이로 이기는 이런 보상을 받음으로써 학습한 경우인데요. 이런 식으로 강학습은 슈퍼바이즈 러닝, 언슈퍼바이즈 러닝이랑 조금 다른 식으로 학습을 한다는 것을 아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나중에 제가 하나 동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좀 더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머신러닝, 딥러닝에 대해서 굉장히 브리프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머신러닝은 일반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전에 아인슈타인이 E는 mc 제곱이라는 수식을 만들기 위해서 아인슈타인이 E는 mc 제곱과 관련 없는 책들, 관련 없는 논문들을 읽진 않았을 거예요. 그죠? 아인슈타인은 E는 mc 제곱을 만들기 위해서 관련된 논문들, 관련된 책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E는 mc 제곱이라는 수식을 만들 수 있었고요.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지메일이나 네이버 메일이 있으면 어떤 메일은 스팸을 처리하지 않았는데도 스팸으로 처리된 메일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 가지 메일들을 지메일이나 네이버 메일이 학습을 합니다. 메일의 길이, 메일을 보낸 사람, 혹은 메일의 내용 등을 파악해서 아인슈타인이 E는 mc 제곱처럼 만든 수식과 같이 지메일이나 네이버 메일도 수식을 만들어서 이 메일은 스팸이다 혹은 아니다를 판별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 게 머신러닝의 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머신러닝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또 하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제가 내일 미적분 시험을 친다고 했을 때 저는 오늘까지 미분에 대해서만 공부를 쭉 합니다. 그래서 미분에 대해서 쭉 공부를 했는데 내일 시험에 미분 문제가 아닌 적분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풀 수 없겠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AI, 머신러닝, 딥러닝을 할 때 제가 풀고자 하는 문제에 유사한 데이터를 학습해야 됩니다. 유사한 데이터라고 하면 데이터의 디스트리뷰션, 확률 분포가 굉장히 유사한 데이터를 학습을 해야 저희가 원하고자 하는 솔루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지만 잘 모르고 데이터를 학습해서 엉뚱한 결과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서 데이터를 학습하고 결과를 내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어떤 제어 알고리즘이나 예측 문제나 분류 문제를 풀 때 특정한 규칙들을 작성하고 그 규칙에 맞는지 문제를 파악하고 정의하고 평가를 하고 서비스를 도입하고 서비스가 잘 안 이루어졌다 하면 다시 규칙을 작성하는 그런 전통적인 접근 방법이었다면, 그래서 이런 전통적인 접근 방법은 도메인에 특화된 사람들만 할 수 있던 영역이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데이터를 보면서 이 데이터에 맞는 머신러닝 모델 혹은 딥러닝 모델을 학습하고 만들어서 평가를 하고 서비스를 만들고 이 서비스에 대해서 또 데이터를 업데이트해서 또 머신러닝 모델, 딥러닝 모델을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데이터에 따른 머신러닝 모델, 딥러닝 모델이 학습하고 변화하면서 점점점 최적화되는 이런 시대로 많이 바뀌어서 과거보다는 조금 더 그렇게 많이 도메인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데이터만 잘 파악할 수 있어도 어느 정도 최적화 알고리즘을 만드는 데는 수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머신러닝 모델, 딥러닝에 대해서, 딥러닝 모델에 대해서 제가 그냥 어떤 아인슈타인 예 혹은 지메일, 네이버의 이메일을 통한 스팸이나 스팸이 아닌지에 대한 분류 체계 이런 거를 얘기를 드렸는데 조금 더 안 와닿으실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머신러닝 모델에 대한 설명을, 머신러닝 모델의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KNN 클래시파이어, K-Nearest Neighbor라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이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인데 K는 숫자를 의미하고 Nearest Neighbor는 데이터에 가까운 것 중에 많은 데이터를 고른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를 들면 파란색 네모 데이터와 빨간색 데이터가 이렇게 쭉 나와 있을 때 임의로 초록색 동그라미 데이터가 존재를 하게 해봅니다. 그러면 초록색 동그라미 데이터는 파란색 네모 데이터인지 빨간색 세모 데이터인지 분류하는 알고리즘을 정하는 게 KNN 알고리즘으로 풀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K가 3인 KNN 알고리즘을 푼다고 했을 때 초록색 동그라미 주변에 데이터 3개를 한번 정해봅니다. 그러면 빨간색 세모 데이터가 2개, 파란색 네모 데이터가 하나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초록색 동그라미 데이터는 빨간색 세모 데이터에 분류를 한다
라고 하는 게 KNN 알고리즘입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K가 5일 때 동그라미 데이터, 초록색 동그라미 데이터 주변에 5개를 한번 살펴봅니다. 그러면 파란색 네모 데이터가 3개, 빨간색 세모 데이터가 2개인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파란색 네모 데이터가 3개이기 때문에 초록색 동그라미 데이터는 파란색 네모 데이터로 분류한다 라는 게 KNN 알고리즘의 K가 5인 KNN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의해야 되는 KNN 알고리즘은 K는 항상 홀수인 게 판별하기에 좋고요. 예를 들면 K가 4라고 했을 때 지금 초록색 데이터 주변에는 빨간색 세모 데이터 2개, 파란색 네모 데이터가 2개가 되죠. 그러면 2개로 어느 곳도 많고 적음을 판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KNN 알고리즘을 수행할 때는 K를 홀수계로 해서 리그레션이나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KNN 알고리즘이 좀 복잡한 디멘션이 되면은 학습 속도가 굉장히 느려지기 때문에 그러한 단점이 존재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디시전 트리라고 하는 알고리즘인데 이것도 머신러닝 모델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알아두시고 나중에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을 하고 결과를 낼 때도 디시전 트리를 통해서 결과를 한번 내보시면 어느 정도 알고리즘에 대한 성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디시전 트리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예를 들면 타이타닉 데이터에서 타이타닉의 생존자를 판별하는 데이터셋이 있는데 그 생존자가 남자인지 yes or no로 먼저 판별을 하고 남자일 때 10살보다 많은지 적은지 그렇게 또 yes or no로 데이터를 붕괴하고 그리고 형제 자매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또 데이터를 붕괴하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붕괴해서 엔트로피가 가장 낮은 정도의 엔트로피라고 하면 복잡도죠. 복잡도가 가장 낮은 정도의 데이터까지 가도록 붕괴를 하면서 클래시피케이션이나 리그레션 모델을 수행하는 게 디시전 트리 알고리즘입니다. 머신러닝 알고리즘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모델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디시전 트리가 많이 모여서 만들어진 게 랜덤 포레스트니까 그런 것도 나중에 알고리즘을 구현할 때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머신러닝 모델 중에서 또 많이 쓰이는 게 서포트 벡터 머신입니다. 데이터를 보시면 일반적으로 이런 파란색 데이터와 빨간색 데이터를 구분 짓는 선을 만드는 게 머신러닝 모델을 통해서 만들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잘 붕괴를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제일 좀 잘 붕괴됐다고 생각하는 거는 네 번째 그림일 거예요. 오른쪽 제일 하단에.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빨간색 데이터와 파란색 데이터의 분포 자체가 현재도 이렇지만 데이터가 점점 쌓여도 빨간색 데이터는 이런 쪽, 빨간색 데이터가 모이는 분포 쪽으로 파란색 데이터는 파란색 데이터가 모인 분포 쪽으로 계속해서 쌓일 거라는 데이터의 분포가 있기 때문에 네 번째 그림은 그러한 분포대로 데이터가 쌓여도 잘 붕괴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번째 데이터의 붕괴선을 만드는 게 서포트 벡터 머신의 어떤 목적 함수인데요. 서포트 벡터 머신은 예를 들면 파란색 데이터와 빨간색 데이터가 존재했을 때 이 붕괴하는 선을 하이퍼라인, 하이퍼플레인이라고 하는데 하이퍼라인에 가장 가까운 데이터, 빨간색 데이터와 파란색 데이터의 거리가 최대화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게 서포트 벡터 머신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파란색 데이터, 하이퍼플레인, 하이퍼라인에 가장 가까운 파란색 데이터, 빨간색 데이터의 거리 합이 네 번째 그림보다 작은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실은 이런 하이퍼플레인, 하이퍼라인을 만들어주는 커널 펑션도 굉장히 복잡하고 박사 주제로도 쭉 이어갈 수 있는 주제인 만큼 굉장히 어려운 분야이긴 하지만 그냥 단순하게 코스트 펑션, 오브젝티브 펑션, 목적 함수를 이해하고 넘어갈 때는 이런 식으로만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머신러닝 모델을 설계할 때 잘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KNN, 디시전 트리, 서포트 벡터 머신은
잘 알아두시고 여러분 데이터에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실 문제를 그래서 머신러닝 문제로 요즘은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고객이 서비스를 이탈할 것인가? 이게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로 이탈할지 안 할지, 혹은 고객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 게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로 활용할 수 있고요. 내년도 서비스 예상 매출액은 얼마인가? 내년도 작물의 생산량은 얼마인가? 어떤 숫자를 예측하는 모델은 리그레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사용자 정보와 구매 이력 기반의 고객 세분화는 어떤 회사의 주관 그리고 사장님의 주관이 들어간 문제이기 때문에 클러스터링 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비즈니스 문제에 ML 프로블럼을 활용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세부적인 알고리즘도 공부를 하셔야겠지만 좀 범용적으로서 ML과 DL, 머신러닝과 딥러닝에 대한 이해를 높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